일단 유가증권에 관한 제서 1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 때 좀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실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실무로 나가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게 된다면 실제 그 사실관계는 더 복잡할 거예요. 그죠? 사실관계만 해도 뭐 그냥 A4 용지로 막 수십 장이 되는 또 수백 장이 되는 그런 그 사건들을 여러분이 또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에 막 현혹돼서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딱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눈은 뭐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께서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판례도 그냥 뭐 결론만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실관계도 좀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이게 이제 쌓여서 그런 실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 그 1번 판례의 쟁점은 그 칠판의 그림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을하고 병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근데 갑은 이제 대표이사가 아닌데 갑이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하고 공모해서 약속음도 발행했고 위임장도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엄과 위임장의 그 명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 A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 근데 병은 이런 엄과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승낙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병의 동의도 없이 병의 이름으로 엄을 발행했으니까 이것이 유가증권 위조가 될 것이냐, 또 위임장본은 사문서 위조가 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권한 없이 명의를 사칭하는 것이 위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권한 없이 명의를 사칭하는 거. 자,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병의 위임과 승낙 없이 병이라고 썼으니까 권한 없이 병의 명의를 사칭했기 때문에 위조가 되느냐, 이게 검사 생각이에요. 그렇다. 동의가 없었으니까, 승낙이 없었으니까 권한이 없다. 권한 없이 함부로 병의 이름을 여기에 썼으니까 권한 없이 병의 명의를 사칭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가증권 위조죄, 이 부분은 사문서 위조죄로 공소 제기를 한 겁니다. 땡, 틀렸어요. 우선 병이 명의인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명의인이냐. 그래서 남의 이름을 함부로 썼다고 다 이게 위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명의인의 명의를 사칭했을 때 이게 위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가증권과 문서에서 명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름 쓰면 다 이게 명의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명의이란 것은 그 유가증권이나 그 문서에 나타난 어떤 의사표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명의인이에요. 그러니 엄이 뭐 이게 굉장히 뭐 거액의 엄인데, 그럼 엄 채무를 지는 사람이 명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 채무는 지금 누가 부담합니까? 병이 부담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A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주식회사가 명의인이고 대표이사 병은 명의인이 아닙니다. 요 위임장도 마찬가지예요. A 주식회사가 명의인이고 이 병은 명의인이 아닙니다. 그럼 명의인을 사칭한 게 아니죠. 그렇죠? 위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가 권한 없이 명의를 사칭해야 위조가 되는 건데 과연 이제 을이 권한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을은 대표이사입니다. 공동대표이사긴 합니다만 우리 판례는 공동대표이사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만 이런 엄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도 유효한 대표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대로입니다. 그럼 을은 이런 엄과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뭡니까? 위조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는 건데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병은 명의인이 아니니까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직원 위조죄도 성립할 수 없고 사무소 위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 사항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사실관계는 뭐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하여튼 그 결론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판결 요지 1번을 보세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명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이름을 함부로 썼을지라도 이건 명의를 사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2번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2번을 보겠습니다.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답이죠.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실하는 게 위조인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 바로 이 문서가 바로 주식회사 명의죠. A 주식회사가 명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는 A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이지 병 명의의 문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점 주의하세요. 그래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착용 모형 사무소 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렇죠?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 또 을이 대표권을 남용해서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엄과 위임장을 작성했을지라도 권한은 있다는 겁니다. 대표권 남용의 경우도 권한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위조라든가 작용 모형 사무소 작성죄 같은 것은 성립할 수 없고 유가증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문서하고 유가증권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도 기억해 두시고요. 1번 요지, 2번 요지 꼼꼼하게 정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문서에 관한 죄를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1번 갑 주식회사 직원 A는 오명 컴퓨터에 저장된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서 파일을 모니터에 띄워 권한 없이 그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래서 검사가 A를 사문서 변조죄로 공소제기하게 된 겁니다. 일단 문서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일단 종이 문서는 없죠. 그렇죠? 파일을 모니터로 띄었을 뿐인데 그러면 모니터에 나타난 이 문서의 이미지가 문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죠? 계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서는 사람의 관념과 의사를 계속적으로 나타낸 것이라야만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니터에 뜬 것은 뭐 저는 빼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계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이미지는 문서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문서가 될 수 없으니까 사문서 변조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서로 볼지라도 사문서 변조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변조라는 개념은 뭡니까? 진정한 것을 권한 없이 함부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조의 대상은 제한적이에요. 진정한 문서만이 변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것을 권한 없이 함부로 바꿨을 때 이게 변조가 되는 건데, 요 경영 정상 이행 계획서는 부진정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애당초 변조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변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변조죄가 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니터상의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 변조죄 성립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문서로 볼지라도 이 경영 정상 이행 계획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변조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변조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뭐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출제자들도 이렇게 간단한 판례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한 거는 출제자도 좀 피해요. 왜냐하면 복잡한 판례를 출제하다 보면은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잘못하면 오타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이래서 A를 B로, B를 A로 잘못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싫어합니다. 기피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판례일수록 출제자가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수록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 판례. 이것도 뭐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요지 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요지, 고딕 부분 보세요.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자, 무슨 조작을 가하지 않았죠.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기로 복사했는데 조작 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문서 위조자가 되고 동행사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테러입니다.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컬러 복사기로 원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이게 사본이지만 사본을 원본처럼 써먹으려고 했다면 이대로 위조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테러입니다. 이제 요즘에 컬러 복사기 기능은 대단히 뛰어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집에 개인 서재에 대단한 복사기도 아닙니다. 복합기 있잖아요. 프린터도 되고, 뭐, 복사기도 되고, 팩스도 되는 그런 거, 뭐, 가격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저 한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 하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무슨 칼라로 된 무슨 문서 하나 갖고 와서 그걸 좀 복사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놓고 복사를 한 장 해서 줬고, 그래서 원본과 사본을 딱 줬어요. 근데 아내가 어떤 게 원본인지 구별을 못 해요. 저한테 와서 어떤 게 원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별거 아닌, 고가도 아닌, 이런 복합기의 복사 기능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위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아무런 조작을 가지 않고 복사해서 칼라 복사로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사무소 위조죄 또 죄죄에 따르면 동행사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요지 한번 읽어 두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비슷한 판례가 예전에 있었죠. 칼라 복사가 아니고 흑백 복사기였고, 물론 이제 통화 위조와 관련된 건데, 복사기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면 통화 위조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게 판례의 테러죠. 왜? 시커멓게 나왔기 때문이죠. 시커멓게 복사가 됐다면 일반인들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위조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테러인데, 이건 흑백이 아니고 컬러였고 대단히 성능이 좋은 그런 복사기였다면 원본과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위조가 된다는 게 이 사안에서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관계 길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보겠습니다. 청주시 상도사업본부 영영과 소속이던 A는, 공무원 A는 상도사업본부에서 통합정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리지 수직계획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성 검토 보고서를 기한하여 상도사업본부장 B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A는 검토보고서에 보고자 의견란에 슬러지 수직기를 각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하였지만 상소사업본부는 특허가 없는 지역업체 을주식회사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에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아니, 각 회사가 타당하다고 기재했는데 왜 을 회사를 선정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을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위 검토 보고서의 3면을 교체하여 보고자 의견란에 기재된 각 회사를, 각 회사가 타당하다 그랬죠. 근데 그걸 바꾸는 겁니다. 각 회사나 동등 이상의 기술이 확보된 업체, 가로치고 지역업체 포함으로 변경해서 감사원에 감사원에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거죠. 그래도 권한 없이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서 변조죄하고 변조 공무서 행사죄가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공문서인데 그거를 이제 변경할 권한도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서 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사안입니다.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A 전투비행단 체력 단련장 관리사장 갑은 B 골프장 전동카트 설치 회사의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수정 합의서를 작성해서 출력한다.
자, 요 합의서의 명의는 전투비행 단장입니다. 단장명의 합의서예요. 전투비행 단장명의 합의서인데, 자, 어떻게 있는 걸 보겠습니다. 행정처에서 A 전투비행 단장에 결재를 받지 않았는데도 결재를 받은 것처럼 단장명이 직인 담당자 을을 기망해서, 그래서 전투비행 단장 정도면 계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스타급이겠죠. 그렇죠. 원스타 아니면 투스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단장의 직인을 무슨 다른 뭐 장교라든가 아니면 사병이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단장을 속인 게 아닙니다. 직인 담당자를 속였어요. 그래서 단장님 결제하셨어. 단장님 결제했으니까 도장 찍어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인 담당자가 속아서 거기다 날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죠? 허위 내용을 속이고 결제를 받았으니까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 같은 느낌을 주지만 틀렸습니다. 공문서 위조죄 성립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왜 이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작성권자, 이 사람은 단장인데 단장을 속여서 단장으로부터 결제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장은 결제한 적이 없어요.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속여서 결제를 받았다면 이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단장의 결제 없이 문서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장의 명의를 사칭해서 문서를 완성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합의서를 들고 단장을 찾아가서 단장님 결제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이거 맞지? 네 맞습니다. 그래 꽝. 이때 뭐가 되는 거죠? 단장을 속였죠. 명의자를 속였죠. 작성권자를 속였죠. 이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은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직인 담당자를 속였을 뿐이지 작성권자인 단장을 속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안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에 이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한 사안이 나오는데 5번 판례입니다. 그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종중이 있습니다. 근데 종중이 어떤 부동산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종중 대표 B의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중의 명의로 구입하지 않고 B의 명의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구입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종중의 대표자의 자격에서 이걸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무 대리인이 여기다가 이 말을 썼어요. 세무파 대표란 말을 여기다 함부로 썼다는 겁니다. 자, 이래 가만때 이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대표란 말이 원래 없었죠. 없었는데 실제 진짜 그 B는 대표의 자격으로 계약을 한 거지 개인 자격으로 계약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세무대리인이 대표라고 썼을 때 자, 종중 의사에 반합니까? 의사에 반하지 않죠. 만약 종중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래, 그 대표라고 쓰는 거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에 승낙이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 승낙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문서 변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 단순한 사안이니까 하여튼 요지 잘 읽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판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A는 B 주택자 소유의 각 오피스텔에 관해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인데도 이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임찬 C와 B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을이라는 회사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을 주식회사 A라고 표시하였다. 자, 이게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무소 작성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격 모용, 이건 자격 사칭을 말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을 주식회사라고 썼고 그냥 A라고만 썼어요. 여기다 뭐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런 말 안 썼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자격을 안 썼어요. 그냥 을 주식회사 해놓고 자기 이름 딱 써놨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자격을 모용한 거냐? 대표이사 말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표이사의 자격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느냐? 뭐 대리인의 자격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된 겁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건 자격 모형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왜냐?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이런 말을 안 썼을지라도 을 주식회사 A 이 자체가 벌써 뭘 의미합니까? A는 을 주식회사를 대리해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벌써 대리나 대표 자격을 표시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격 모형에 의한 사무소 작성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지에서 그 고대 부분 보시면 제가 언더라인까지 해놨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더라도 그렇죠? 없다고 해서 자격명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진, 대표자 이런 자격을 표시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문서의 전체 상황을 본다면 그런 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모형에 의한 사무소 작성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하여튼 분명히 출제는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 2번에서 그 언더라인 된 보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다면 자격 모형 사무소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렇지 않죠?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대로입니다. 자, 그럼 함정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수영이 B는 이제 교도소에 이제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2008년 11월경 요추브 압박골절이 발생하자 근무자 입원하여 그와 관련한 치료를 모두 마쳤고 달리 입원이 필요한 사유도 없었는데 2010년 7월 7일 거의 뭐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의사인은 B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요추브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전신 상태는 극히 쇠약하여 자,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이건 그 환자의 현재의 상태를 지금 쓴 거죠. 그래서 환자가 지금 요추브 압박골절을 입었다. 그래서 거동도 불편하다. 그래서 전신이 극히 쇠약하다. 현재 상태를 쓴 겁니다. 이거 진실입니까? 허위입니까? 자, 2년 전에 그 요추브 압박골절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아닐 겁니다. 2년 정도 지나고 그때 다 치료가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이 요추브 압박골절 상태다. 뭐 전신이 쇠약한 상태다. 이건 허위죠. 허위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자, 미래 사실을 지금 쓰고 있어요. 향후, 앞으로.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태다. 그 앞으로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장래사실이죠. 장래사실을 쓴 겁니다. 장래에 대한 판단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지금 입원이 아니라 앞으로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걸 이제 허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판단을 한 건데 이 판단을 허위라고 볼 수 있느냐 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1번 요지에서 언더라인 부분 허위 진단서 작성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허위로 적어도 허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판단을 허위로 적어도 허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현재 이 사람이 요추브 압박골절을 입었다. 이건 사실이 허위인 경우죠. 그렇죠? 현재는 그 치료가 필요 없는데 2년 전에 거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고 근데 앞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고 판단 문제죠. 의사로서의 판단 문제죠. 근데 이것도 허위라는 거죠. 왜? 이 사람 뭐 요추브 압박골절을 입은 것도 아니고 전신이 쇠약한 것도 아니니까 입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입원이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것도 허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가 되고 또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이번 요지에서 그 가운 두 번째 고대 부분 보겠습니다. 의사가 진단서에 단순히 환자의 수용 생활 또는 수감 생활의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로 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한 경우, 이 판례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 환자의 현재 상태, 요추부 압박골절 상태가 아니죠. 근데 요추부 압박골절이 있다고 썼으니까 이것은 현재 사실 부분에 대해서 허위를 기재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입원이 필요하다. 향후 판단을 쓴 거죠. 판단에 대해서 허위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용이네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앞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은 뭡니까? 교도소 나와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 사람 수용 생활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 이외에 또 뭐가 들어갔냐? 앞으로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용 생활이 어렵다. 이것도 판단의 문제죠. 판단의 문제. 그래서 앞으로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는 소리는 교도소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분도 판단으로서 허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허위니까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의사한테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허위가 꼭 사실에 관한 허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판단을 허위로 해도, 장래에 대한 판단을 허위로 적어도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점 키포인트입니다. 다음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그 주선양 총영사관에 파견된 영사인 갑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니까 공무원이죠.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주선양 총영사관 갑 명의로 확인서 등을 작성했는데, 이 확인서는 갑이 직접 출입경 기록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직접 확인했다란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안 했는데 확인했다. 뭡니까? 허위의 확인서죠. 확인도 안 했으면 확인 안 했다고 써야 되는데 확인했다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달리 이 판례에서 쟁점되는 것은 증거 위조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건 분명한데 증거 위조죄가 될 것이냐. 보세요. 이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원도 일종의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인데, 갑이 원래는 이 사람이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와서 국가정보원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 사람이 직접 와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이것이 증거 위조죄가 될 것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허위 진술을 증거 위조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보면 허위 진술,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라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 만들어냈으니까 증거 위조라고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증거 위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대로입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증거 위조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위증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이 증거위조죄, 증거인멸죄에 속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위증죄하고 증거인멸죄는 같은 절에 들어있어요.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같은 절에 들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질이 같은 범죄라는 겁니다. 성격이 같은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증과 증거인멸죄는 무엇을 본질하는 범죄냐? 증거의 증명력을 해침으로써 국가의 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이 같은 범죄라는 겁니다. 그 점은 같아요. 같은 성격의 범죄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증거의 증명력을 해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위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거짓말. 그렇죠? 그래서 위증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허위 진술, 거짓말이죠. 그러면 위증과 같은 절에 규정되어 있는 이 증거 위조는
거짓말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증과 증거 이 말에 대해서 위증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증거 위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짓말했을 뿐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어야만 거짓말 이외의 방법일 때는 증거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저 허위 진술 거짓말한 거니까 이걸 증거 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올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문서로 작성해서 국가정보원에게 정보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그냥 말로만 거짓말하는 건데 이것은 문서에다가 거짓말을 써가지고 문서로 제출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유형적 증거를 제출한 거니까 증거 위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냥 말로 거짓말하든 그 말을 종이에다 써서 내든 이건 똑같은 걸로 봐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허위의 확인서, 거짓말을 담은 확인서죠. 이것도 거짓말과 똑같이 평가해서 증거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의 경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만 증거 위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게 이제 5번 요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5번 요지가 중요하니까 그거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9번 판례입니다. 크게 쟁점이 있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갑과는 그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 없음에도 갑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갑 소유의 오피스에 관해서 을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갑은 법무사를 하여금 위 오피스에 관하여 채권 체계 5천만 원 채무자가 근저당권자 을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위 오피스에 관해서 을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지게 했다. 자, 간단합니다.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해서 허위 등기를 한 사안이죠. 그럼 뭡니까?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또 판례는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로 인정했어요.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요지상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죄는 언급이 없고요. 하여튼 이런 행동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와 동행사죄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 출제가 된다면 그 요지 부분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의 사실관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인장에 관한 죄 1번 판례. 이것도 사실관계 참고로 보세요. 공기호 위조죄를 인정한 사안인데 일단 자동차 번호판을 공기호로 봤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공기호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는데 그 행사할 목적이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그 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기로 하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 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사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 병인 같은 사기 도박에 필요한 준비로서 일명 약 카드 세트와 밑장 빼기가 가능한 카드 분배기 등을 갖추고 블랙딜러를 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한 후 바카라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 일단 이건 사기 도박인데 사기 도박이 사기죄입니까? 도박죄입니까? 아니면 양자가 다 되는 겁니까? 사기죄만 되죠. 사기 도박은 도박죄가 될 수 없어요. 자, 왜 사기 도박은 도박죄가 될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연성이 없기 때문이죠.
도박이라고 하기 전에 승패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야 되는데 사기 도박은 벌써 승패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 도박은 도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기 도박에 의한 사기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도박을 시작했을 때일까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요지를 보세요. 언더라인 보시면 사기 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구를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할 때, 이때 사기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도박을 시작했을 때가 아닙니다. 권유할 때 벌써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했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또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 그럼 정상적인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도박자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기의 실행에 포함될 뿐이고 별도로 도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테러입니다. 자, 두 부분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약을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나토도 못한 사람이라서 약이 뭔지, 또 밑장 빼기 이런 것도 뭔가요? 또 블랙딜런 또 뭔가요? 또 그다음에 바카라 게임도 어떤 게임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또 수사관이 되실 분들은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는 사기 도박이고 사기죄, 자, 실행 착수 시기, 또 그다음에 중간에 정상적인 도박에 대한 죄책의 문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조지 꼼꼼하게 정독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 사업자가 아닌 을은 영영 사이트를 개설한 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경영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일단 여기까지는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그 사이버 도박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도박공간 개설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올림픽 쪽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건 인터넷상으로 이런 사이트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박공간 개설죄 성립을 판례가 인정했다는 거, 그것만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1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미 비슷한 판례가 아주 여러 번 출제가 됐었는데, 자, 1번을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갑은 2010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지명수배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좀 범인 도피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인 을을 만나고서도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범인 도피죄하고 직무유기죄가 다 성립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데, 아니죠. 우리 판례는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논리적 근거가 뭡니까? 부작위의 자기에 대한 보충성입니다. 자, 부작위는 자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라야만 부작위범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보충적 관계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미 여러 번 나온 내용이죠.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객체로서 공무상 비밀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경찰관에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B로부터 제보를 받아 네모네모 시장 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 수사하면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출력한 수사지휘서를 B에게 교부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자, 이 수사지휘서 내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비밀이다라는 게 판례죄입니다. 별 쟁점 없어요. 비밀이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은 수사기관 내부에 공무상 비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도 간단합니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갑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 A는 갑을 위해서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을 우리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했다. 자,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 요것도 공무상 비밀이다라는 게 판례의 대로입니다. 그걸 누설했으니까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큰 쟁점들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공무상 비밀로 받는가, 그것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뇌물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4번. 이것도 우리가 언론에서 아주 자주 접했던 사건인데요. 검사 A와 갑주식회사 경영자 B는 고등학생 시절에 처음 만나 대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20년간 친구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B는 이제 큰 게임 회사를 운영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고요. 또 A는 검사로서 또 승승장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출세와 승진이 아주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사인은 평소 B로부터 장래 검찰에서 B나 갑주식회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분하게 될 경우 A의 직무 관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건이면 A가 직접 유리한 처분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라면 A가 담당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을 제공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고, 리산 제너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며 수천만 원의 여행 경비를 제공받았다. 자, 이 검사에게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B가 운영하는 회사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만약 그것을 A가 그 사건을 취급하게 됐다면, 그거 좀 잘 좀 봐달라라는 명목으로 이런 돈들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A가 지금은 이제 그런 형사사건이 사건화되어 있지 않죠. 앞으로 장래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좀 잘 좀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런 현금들을 지급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현금 등을 A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져야만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A한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근데 판례는 이 대가가 좀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구체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래에 도대체 어떤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구체성을 인정할 수 없고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즉, 이 대가 관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만약에 B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C라는 다른 검사가 맡을 경우에는 A한테 다른 검사한테 잘 좀 부탁해가지고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이런 현금을 줬다는 겁니다. 이때는 알선 뇌물수수죄가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럼 이 돈이 장래의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역시 대가성도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구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뇌물수수죄도 성립하지 않고 알선 뇌물수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건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어쨌건 이 대가는 구체적이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추상적이고 이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뇌물수수죄, 알선 뇌물수수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판례 요지도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일단 1번 요지 꼼꼼하게 정독해 두시면 좋고요. 또 2번은 뇌물수수죄 부분이고, 3번은 알선 뇌물수수 부분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언더라인 해놨죠. 그래서 2번에서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좀 애매하다. 이 소리죠. 이만 애매하고, 3번의 경우도 역시 막연한 기대감 정도를 갖게 했다. 역시 이것이 알선의 대가인지가 좀 애매하다, 추상적이다, 분명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출자는 분명히 이렇게 바꿀 겁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한 경우에도 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막연하면 안 된다. 추상적이면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판례입니다. 짤막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
공무원 가면 A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는 즉각 거부했어요. 그럼 갑은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럼 갑에게 뇌물죄가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합니다. 자, 뇌물죄 형태는 수수, 요구,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구만 했다면 상대방이 거절했을지라도 이 공무원에게는 뇌물 요구죄 기수범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이게 첫째 중요한 쟁점입니다. 근데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와 추징해야 되는데, 그럼 5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이 500만 원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몰수도 못하고 추징도 못한다는 게 판례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500만 원은 특정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몰수와 추징은 특정된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갑이 A한테 야 500 줘. 500이 어디 특정되어 있습니까? 특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뭐 A의 금고 안에 있는 돈인지, A의 가방 안에 있는 돈인지, 이게 뭐 안방에 있는 돈인지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몰수할 수 없어요. 그럼 몰수할 수 없다면 추징은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추징은 몰수할 수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특정이 안 됐다면 애당초 몰수가 불가능했고 아예 처음부터 몰수가 불가능했다면 추징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부당했을지라도 뇌물 요구죄에 기소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몰수 못하고 그럼 추징할 수 있냐? 추징도 못한다는 겁니다. 애당초 이 돈은 특정된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갑은 을을 기망해서 을이 공유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공무원이 사기를 쳐서 뇌물을 받았을 때 뇌물 수수죄도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다 성립한다는 게 판례대로입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사기죄와 뇌물수수죄 상상적 경험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을의 입장입니다. 을은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사기 피해자입니다. 자, 이 사기 피해자한테 뇌물 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사기 피해자 아니냐. 그러니까 뇌물 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아니에요. 판례는 뇌물 공여죄가 된다는 게 판례대로입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기죄와 그 뇌물수수죄 상상적 경험이 성립하고 준 사람에게는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 사기의 피해자지만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함정이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액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자, 6번 판례입니다. 정치인 공무원갑이 을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자 을은 가장 용역 계약의 상대방인 A 주식회사에게 7,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제 뇌물을 좀 받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7,700을 송금했고, 갑이 그중 합계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근데 위 7천만 원 중 1,000만 원은 A 주식회사에 제공된 비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다. 자, 갑부터 몰수 추징해야 할 금액은 얼마냐? 자, 현재로 5,500만 원 받았으니까 5,500만 원만 몰수 추징해야 되냐? 아닙니다. 7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7천만 원. 자, 그럼 이제 을이 교부한 것은 7,700만 원인데 왜 700은 제외되는 것일까요? 그건 세금으로 냈기 때문이죠. 국가에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700은 이건 갑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 것이라는 겁니다. 국가 것이니까 갑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제합니다. 이 세금 부분은 공제하고, 근데 A사의 비용 1,000만 원, 또 현금하는데 비용 들어서 500만 원 들었는데 이걸 공제해야 되느냐? 이건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요지가 중요합니다. 2번 요지 보세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 소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1,500이 비용으로 들었지만 이거 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세금을 제한 7천만 원을 값으로부터 물손 추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대로입니다. 충분히 계산 문제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7번 판례는 이제 법률 용어 문제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부산북구 0009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각과 이 조합의 이사 을병정은 구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데 보세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의 조합장 등은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근데 가을병정은 철거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무로부터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사했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사한 거죠. 그럼 뇌물수수죄가 되겠죠. 뇌물수수죄. 자,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는 봅시다. 그 후, 자, 수사한 이후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동의하였음으로 도시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취소. 또 취소란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민법 공부하시죠? 민법 총칙도 공부하는데, 자, 취소는 소급표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걸 취소를 본다면 조합 설립 인가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로 봐서 소급표를 인정해버리면 조합 설립 인가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조합장이 아닌 것이고 그럼 공무원이 아닌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변호사의 주장이죠. 변호사가 취소하지 않았냐. 근데 취소한 소급표를 갖는다. 따라서 이 사람은 애당초 조합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요지를 보세요. 요지에서 그 언더라인 보시면 출입인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가 아니라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의 효력을 장래향에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용어상으로 취소라는 용어를 썼을지라도 이건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는 겁니다. 철회니까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거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 인가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그럼 갑은 조합장의 지위를 갖고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뇌물을 받았으니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라는 용어를 썼지만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고 봤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8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별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의제자는 지방공사 임직원 갑은 그냥 공무원 갑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주택사업 등록업자가 아닌 이 주식회사를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B블록 매각서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선정할 수 없는데 선정해 줬어요. 이게 뭡니까? 부정행위죠. 부정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로부터 향후 A회사에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등등을 받기로 약속했다. 자, 뇌물죄 행위가 뭡니까? 수수, 요구, 약속. 약속했으니까 약속만 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는 단순한 뇌물 약속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뇌물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정처사 후 뇌물 약속죄라는 가중술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냥 뇌물 약속죄가 아니에요. 부정처사 후 뇌물 약속죄가 되는 것이고 또 을도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을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럼 뭡니까? 뇌물 공여 약속죄가 을에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큰 쟁점은 없고요. 어떤 요 사안하고 결론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0번과 11번도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오늘 10번은 뭐 사실관계가 판례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면서 요지에 나온 것을 그대로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공무원갑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건축사 등을 포함한 물품 구매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물품 구매자로부터 이제 공무원갑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리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병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게 했다. 자, 공무원이 돈을 지급하게 했다. 자기가 받았습니까? 아니죠. 만약 자기가 돈을 지급받았다면 무슨 죄가 됩니까? 뇌물수수죄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안 받고 을이 병의 계좌로 지급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제3자가 돈을 받도록 했을 때 이때 성립하는 범죄가 뭡니까? 제3자 뇌물수수죄죠. 공무원이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3자라고 물품 대금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때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을이 이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물품을 판매했는데, 이 가만테는 하여튼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데, 을에 대해서는 판례가 방조죄 성립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갑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우리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방조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뇌물을 을로 하여금 받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를 필요적 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필요적 공범이라면 내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총시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죠. 그럼 방조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판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자, 2번 요지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3자 뇌물수수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을 제외한 사람인데 여기서 행위자는 갑이죠. 근데 을은 갑의 공동정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행위자도 아니고 공동정범도 아닌 제3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행위자, 공동정범 이외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방조자지만 여기서 제3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방조한 을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방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이거 뭐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출제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안이 또 유사한 경우가 11번입니다. 이천시에 건축관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갑이 이천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A에게 그의 사업체가 관내업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당조업체는 우리 관할구역 내 업체가 아니네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구체적인 이유에 관한 설명 없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당신은 관내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네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그 A라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럼 빨리 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지연되면은 나 손해 많이 보게 되는데 하면서 뭔가 좀 공무원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빨리 받아보려는 그런 심리 상태, 한마디로 약자가 되는 거죠. 약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공무원이 딱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말하면서 A에게 용역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영영 엔지니어링 한 업체만을 소개하고 운영자인 B의 명함을 탁 꺼내는 겁니다. 자, B의 명함을 탁 꺼내. 뭡니까? B한테 가서 용역계약 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허가를 받고 싶은 A는 할 수 없죠. 이 공무원의 B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명함 들고 B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B를 찾아가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거 누가 얻는 겁니까? B가 얻는 거죠. 그죠? 공무원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B가 계약 체결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갑한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인 B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가 가변에 성립합니다. 자, A는 꼭 B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후 사정을 보는데 A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만들었죠. 의무 없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체 직권을 남용해서 A로 하여금 의무 없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만테는 제3자 뇌물수수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판례에 드러납니다. 자, 상상적인지 실체적인지 이거 조심해야죠. 그렇죠?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사안에서는 B한테 제3자 뇌물수수에 방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사안에서는 제3자한테 방조죄를 인정했지만 요 사안은 그게 언급이 없으니까 함부로 B한테 방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갑의 죄책만 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한테는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거. 자,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사실관계 잘 이해하시고 역시 또 요지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판례도 중요하고요.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판례입니다. A 주식회사 직원가은 거래처로부터 부당 청탁을 받고 우리 무상으로 빌려준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일단 여기까지만 본다면 갑의 죄책은 뭘까요? 배임 수재죄죠. 그렇죠? A 주식회사의 직원이니까 사무 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이익을 받았으니까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됐어요. 어떻게 갑자기 직원이 공무원으로 변했는지 그 점은 판례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를 갑에게 앞으로 물건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 공유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공무원에게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뇌물 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된 겁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게 판례에 드러납니다. 왜? 이 자동차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교부된 건데 공무원이 된 다음에 새롭게 교부되는 이익은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교부되는 이익은 없기 때문에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에게 뇌물 공여죄가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세요. 다음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죄인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을을 폭행하였다. 자, 갑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제 근로자인 을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판례는 이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걸 보더라도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꼭 공무원이 하는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성이 없고 위법하다면 아무리 폭행 협박을 했을지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그 직무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구체적 직무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법정의 절차 방식을
거쳐야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만 그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고, 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를 폭행 협박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2번. 이건 뭐 큰 쟁점이 없어요. A는 2010년 10월 13일 09시 55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비하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씨가 B를 때리려는 A를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데 화가 나서 손으로 경사씨의 가슴을 이래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A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는 C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걸어찼다. 밀치고 걷어찼다. 폭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경찰관을 폭행했는데 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요사는 큰 쟁점이 없어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순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도 조금씩 쟁점이 있는데 3번을 보겠습니다. A에 대해서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서 형집행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었는데 경찰관 갑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A와 조우하자 갑은 A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지만 벌금 미납 사실은 고지했어요. 자, 그리고 벌금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근데 A가 이를 거부하자 갑은 벌금형 집행을 위해서 A를 구인하려 하였으나 A는 이에 저항하여 갑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쳤다. 자, 폭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경찰관의 벌금 미납자 구인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어야만 이 한다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적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 세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금 미납자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는 되어 있었지만 요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벌금 미납 사실만 고지했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인은 법정의 절차 방식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성이 없고 위법합니다. 이거 보니까 폭행을 한 애한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요산 주의하세요. 뭘 고지했죠? 벌금 미납 사실은 고지했어요. 그러나 형집행장이 발부됐다는 걸 고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은 체포영장 소지하고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A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자, 영장이 있어요.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경찰관들은 A를 체포할 수 있는 추상적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장도 있으니까 구체적 직무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적법한 게 아니에요. 법정의 절차 방식까지 거쳐야만 이 체포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경찰관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응한 바 없었고 순전히 체포에 응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경찰관들은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서자. 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체포가 적법하냐는 겁니다.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다면 고지해야만 그 체포 절차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 미란다 원칙 고지 도대체 무슨 얘기 해야 되는 겁니까? 요의 변변. 요가 뭡니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또 체포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은 뭡니까? 변호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또 마지막 변은 뭐죠?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요의 변변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해 주고 체포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법정의 절차 방식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요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거기 보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상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것은 상해죄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된다고 판례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법한 직무에 대한 저항이죠.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지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집행이 위법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는 무죄고 상해죄는 무죄인데 무죄가 되는 이유는 달라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아예 처음부터 적법성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도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해법원은 상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정당 방위로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는 무죄지만 그 체계적 이유는 다르다는 거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5번. 5번도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영남자 주식회사 세모 공장을 점거하여 농정지던 네모 노동자 영영자동차 지부 조합원이 을 등이 경찰과 부식 반입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 경찰 대원들은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을 등 6명의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체포죠. 체포입니다. 그런데 체포를 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요의 변변. 그 미리 해죠. 그래서 미리 고지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전투 경찰 대원들의 위 조합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자, 요의 변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3, 40분이 지난 후, 자, 체포된 지 3, 40분이 지난 후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변호사인 갑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동을 고지하였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고지를 안 했으니까 이 체포는 위법한데 나중에 고지하면 고지할 때부터 적법한 체포가 되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게 판례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위법하면 나중에 고지했을 자도 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보니 위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 항의하면서 전투 경찰대원들의 불법 체포 행위를 제지하자 전투 경찰대원들은 방패로 갑을 강하게 밀어내었고 갑은 전투 경찰대원들의 유용의 행사에 저항하여 전투 경찰대원의 병과 정이 들고 있던 방패를 당겨 밀어 폭행이죠. 도평 과정에 상해를 입었다. 자, 사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는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근데 상해를 가한 부분은 상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자, 요 사안은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등기 의무자인 A가 등기 필정을 멸시하기 때문에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 의무자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확인한 서면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각 법무사의 을이 공모하여 등기 신청에 필요한 확인 서면에 등기 의무자인 A의 무인 대신 갑의 무인을 찍어서 이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맞춰지겠다 되었다. 자, 이 등기 신청, 허위의 등기 신청을 한 거죠. 허위의 등기 신청을 해서 허위의 등기를 하도록 했을 때 이때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건데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이 등기 신청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등기 신청이 신고냐 인허가 신청이냐, 이 문제를 이게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을 신고로 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신청으로 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신고로 본다면 허위 신고로 했을 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느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위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오인, 작가,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 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위계를 했고 오인, 착각, 부지가 있을지라도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미수가 되겠죠. 그러나 그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무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그 공무원의 그릇된 처분, 그릇된 행위가 있어야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는 신고라는 일방적 행위로 완성되고 행정청의 처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행정처분의 처분이 필요 없다는 말은 뭡니까? 행정청이 그릇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릇된 처분이 여기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허위 신고를 했을지라도 그릇된 처분이 없으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허가 신청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릇된 인허가까지 해야 되는 거죠. 행정청에 그릇된 행위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을 신고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허가 신청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신고로 본다면 허위 신고를 했을지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처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판례는 두 번째로 봤어요. 등기 신청도 인허가 신청과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이 등기를 해줬다는 말은 뭡니까? 그릇된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고인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하여튼 신고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신고는 일방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에 7번 판례도 매우 중요합니다. 7번 판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어 중국으로 강제 퇴거당한 A는 중국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변경된 신분증과 호구부를 발급받아 위장 결혼을 통해 재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법무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변경된 인적상으로 귀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심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되게 하였다. 자, 허위의 귀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하게 했는데 이때 얘한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뭡니까? 귀화 신청만 했어요. 이때 공무원에 그릇된 처분이 있습니까? 신청해서 접수까지만 시켰지 이 공무원들이 귀화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귀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뭡니까? 아직 그릇된 행위나 처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미수가 됩니다만 미수 처벌 중에 없다 그랬죠. 여기서 판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어디까지 했는지 잘 봐야 돼요. 제출해서 접수되게 했을 뿐이지 귀화 허가까지 받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무상 표시 무효죄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을 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이전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는 고시문을 이 사건 부동산에 부착하였는데, 자,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이 고시문은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점유 이전 금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뭡니까? 명의 변경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시면 가만히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업장 소재 질환을 K마트 1호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갑단독 명의에서 각각의 공동 명의로 변경했어요. 자, 이 사람은 명의 변경 금지에 위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그 가처분에 표시되어 있는 명의 변경 금지를 위반했으니까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만 있어도 안 되고 이 고시문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전제로서 집행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제 집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고시문에는 점유 이전도 금지하고 명의 변경도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점유에 대해서만 집행이 있었고 명의에 대해서는 집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의 변경 부분은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제 집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에 관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명의 변경은 고시문으로서 표시는 있지만 명의에 대한 집행은 없었다는 겁니다. 강제 집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좀 까다롭긴 하죠. 어쨌건 요지 꼼꼼하게 정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를 보죠. 뭐 단순한 판례 하나 있는데 1번입니다. 국회의원 가면 기업인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았는데 의뢰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러니까 이 안마의자 받은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거 혹시 이것도 뭐 뇌물죄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를 이제 숨깁니다. 가면 이 안마의자를 오랜 기간 침무를 유지해온 병에게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보좌관 정에게 그 운반을 지시해서 병과 정으로 하여금 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였다. 자, 만약 안마의자를 만약 뇌물로 본다면 이 안마의자는 이 국회의원의 뇌물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증거를 이제 병한테 그 숨긴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갑한테 이 안마의자에 대한 증거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근데 증거 은닉죄에서 그 증거는 어떤 증거가 해야 됩니까? 모든 증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타인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마의자는 국회의원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죠. 자,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는 증거은닉죄에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병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병은 안마의자를 보관해 줬어요. 은닉했다는 겁니다. 근데 병의 입장에서 이 안마의자는 국회의원 갑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병에게는 증거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의 은닉은 갑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갑한테 증거 은닉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요게 쟁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갑한테 증거 은닉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니, 교사를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기로 하죠. 요지를 보세요. 요지 고딕법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증거은닉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은닉하게 될 때 무조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어야만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했을지라도 방어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교사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요사는 판례가 방어권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증거은닉 교사죄 성립을 이 국회의원에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어떤 경우까지가 어디까지가 방어권의 남용이 아니고 어디부터가 방어권의 남용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어쨌건 근데 판례는 요 사안에서는 방어권의 남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은닉 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개의 판례가 남았네요. 자, 무고죄에서 1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1번에 두 개의 판례가 들어있어요. 두 개의 판례, 정말 중요한 판례들인데
그러면 0000빌 내부 마감 공사 기존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을과 공사 대금을 9천만 원으로 합의하고 그 변제 방법으로 그 빌 두 채를 분양받았다. 채권이 있는데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빌라로 받았죠. 물건으로 받았죠. 이건 뭡니까? 이걸 이제 대물 변제라고 말합니다. 대물 변제. 그래서 그 채무자인 을이 그 뭡니까? 그 1억 5천만 원 채무가 있는데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빌라로 대신 갚은 거죠. 그래서 이걸 대물 변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빌라는 대물 변제 예약의 목적물이에요. 근데 의리를 갑에게 이전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사실, 이게 다 허위였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 신고했다. 근데 조사 당시 대법원 판례는 채권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 변제 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그 대법원은 전원합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단 요 전원합체 판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물 변제 목적물을 함부로 처분했을 때 과거의 판례는 배임죄 성립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배임죄가 아니다라고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판례가 변경됐는데 신고 당시에는 대물 변제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는 사실을 허위 신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신고 당시에는 범죄가 되는 사실을 허위 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범죄가 안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 이후의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면 범죄가 안 되는 사실을 신고한 거죠. 자, 그래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이제 이런 행위는 배임죄가 안 되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위 신고를 했을지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사안은 무고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초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판례는 신고시가 기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고시에 범죄가 되는데 그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허위 신고한 거죠. 그럼 무고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무고죄가 기수가 됐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됐을지라도 이것은 어떤 사정입니까? 기수 이후의 사정이죠. 자, 기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범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면 그 외에는 무슨 짓을 해도 이 완성된 범죄가 다시 미완성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고죄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입니다. 또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요. 갑을과 공무에서 을이 갑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갑을 무고하기로 두 사람이 이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 보고 야, 네가 나 좀 무고 해줘, 네가 나 좀 허위 신고 좀 해줘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공모한 겁니다. 자, 공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갑을이 수사기에 관해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 준비를 하고 을이 그 공모에 따라 갑을 처벌해달라는 허위 신고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자, 을한테는 무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을 무고한 거죠. 무고죄는 목적범으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으로 하여금 그 을의 입장에서 갑은 타인이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을의 행위는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을의 이러한 무고를 갑이 공모했을 때, 자, 이 갑에게도 이 무고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갑에게는 무고죄 공동정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에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갑에게는 애당초 무고죄가 안 되기 때문에요. 무고죄가 안 되는 이유는 무고의 목적이 갑에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고죄는 목적범으로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갑은 자기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뭡니까? 갑의 행동은 아예 처음부터 무고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애당초 죄가 안 되고 따로 죄가 안 되니까 갑과 을을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십니다. 근데 비교해야 될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을 교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가 있죠. 갑이 을을 교사해서 야 네가 나 좀 무고해 이렇게 해서 을이 갑을 무고했어요. 이때는 갑한테는 무고죄 교사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공모하면 안 돼요. 공동정모 성립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사나 방조의 경우는 무고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된다. 그래서 자기 무고를 교사했을 때 자기 무고를 방조했을 때는 무고죄의 교사범 방조범이 된다는 게 종전 판례의 대로입니다. 그러나 자기 무고를 공모했을 때는 공동정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방조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공모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갑한테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판례인데 우리가 조금 좀 시간이 좀 지연됐지만 다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사안이 있어요. 판례는 뭐 과거의 것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 점을 일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너무 깊이 들어갈 건 없죠. 우리가 뭐 실판에 정리하는 그 정도로 대충 이런 사건이었구나, 그렇게 봐가면 되고 그에 대해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다음에 판례가 어떤 결론을 인정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판례를 분석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또 시험을 위해서 정리할 때는요, 어떻게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정리할 때는 역시 이제 요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지가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언더라인 좀 해놨죠. 그래서 언더라인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출제자가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적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출제자라면 요거 바꾸어서 출제하면 함정에 빠지겠다 싶은 것들, 그런 거 유념을 하시면서 판례를 정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최신 판례는 사실 말 그대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익숙지가 않아요. 좀 오래된 판례는 뭐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번 봤고 아주 익숙하지만 이건 뭐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자료 들고 다니고 또 요 프린트 자료 들고 다니면서 이 사건은 이랬지 하면서 하여튼 기억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